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생생포커스. 오늘은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게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현실화할 수 있는 건데 지난주에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갑자기 이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너무 작게 평가를 해서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근데 삼성 측은 지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지금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곽정수의 기업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갑자기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게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곳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지금 삼성이 그 메르스 때문에도 정신이 없는데 네, 이 합병 문제 때문에도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엘리엇은 미국의 예. 이제 헤지펀드로 일반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산 규모가 2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0조 원에 육박하고요. 예. 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입니다. 그 미국 월가의 억만장자인 그 폴 싱어가 1977년에 설립했는데요. 네. 이 엘리엇은 주주가치 제고를 이제 앞세워서 경영 참여 요구는 물론 투자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이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른바 이제 적극적 행동주의로 여하튼 유명한 곳이고요. 네. 그 엘리엇은 2000년 그 초반 이후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그쪽에 이제 투자했다가 회수가 어려우니까 그 현지 정부를 상대로 그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낸 걸로 유명하고요. 또 2002년에는 삼성전자하고도 그 이런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그런 악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삼성이 이겼나요? 그건 삼성이 이겼습니다. 당시에. 그렇군요. 그럼 삼성은 알고 있는 대상이군요. 근데 이번에 엘리엇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건 삼성이 미리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엘리엇이 원래 갖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은 얼마나 됐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예. 보통 이제 5%가 넘어야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엘리엇이 지난 4일날 자신들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7%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는 5%에 미달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시를 안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5%에 크게 미달하는, 아니 5%에 조금 못 미치는 뭐 4.9 얼마를 갖고 있다가 네. 5일날 추가적으로 7%까지 높이면서 공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의 것을 산 건가요? 아니면은 장내에서 매입한 건가요? 그것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3대 주주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안 된다라고 다른 주주들도 지금 막 그 공식 서한을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이제 4일날 엘리엇 매니지먼트, 그냥 간단하게 엘리엇이라고 네. 부를게요. 엘리엇에서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경영 참가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7.1%를 장외에서 사들여 보여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그 계획안이 이 삼성물산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제일모직과의 합병 비율을 문제 삼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당시에 제일모직을 1로 놓고 예. 삼성물산은 0.35의 비율로 이제 가치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네. 삼성물산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죠, 제일모직에. 이런 합병 조건이 공정하지 않아서 삼성물산 주주에 이제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제 올랐지만 네. 이전에 합병 발표 당시에 그 합병 비율만 놓고 보면
그 삼성물산의 소위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 내에서는 준지주회사로 불리는데 그건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 4.1%를 포함해서 삼성 계열사 주식 보유한 것만 지금 13조 원이 넘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누가 이제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자동차 이제 중고차가 있잖아요. 그게 네. 한 1,000만 원짜리인데 그 자동차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금덩어리는 한 1억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자동차를 처분을 할 때 이걸 1,000만 원으로 매겨야 되느냐, 아니면 금덩어리의 가치를 감안해서 매겨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하던데. 그럼 박 기자님은 지금 금이 삼성물산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죠? 아니요, 중고차가 삼성물산이고 그 중고차 안에 네. 금덩어리가 삼성 계열사 주식이 생기죠. 쉽게 이제 비유를 그렇군요. 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도 미달하는 그런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고 합병 비율을 계산함으로 해서 주주 가치가 제대로 지금 구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삼성물산이 삼성 지배구조의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약한 고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걸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재미난 이 사례를 소개를 하면 네. 이런 엘리엇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도 불사하는 헤지 펀드라고 불리는데 네. 그와 반대되는 성향의 주식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 투자가들. 예를 들면 이제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이게 이제 세계 네. 3위의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다수의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삼성물산이나 삼성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 연기금, 소위 우리가 이제 APG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이런 다수의 외국계 투자자들이 어떤 대표 역할을 최근에 좀 맡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박유경 이사라는 분하고 어저께 홍콩 현지에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삼성은 이제 법에 따라 제일 먼저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결정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이나 주주들은 이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합병 조건, 이런 합병 비율이 있을 때는 이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공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이사 경우에는 이번 사태는 삼성에서 오히려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에게 초대장을 준 거다. 오라고 유인을 한 그렇죠. 셈이다. 요 예. 기회를 이용해서 자본이득을 취하라고 초대장을 줬다는 거예요. 아유, 삼성이 왜 그랬을까요? 예. 네? 삼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장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와 주가가 괴리를 보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도 4년도에 네. SK가 소위 소버린. 분식회계로 네네. 위기를 맞았을 때 예. 그때 SK의 지주회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이지만 주식회사 SK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주가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소버린이 뛰어들어왔잖아요. 그랬죠. 네? 예. 지배구조 개선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기업 가치에 맞는 주가를 제대로 구현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그러네요. 저도 딱 소버린이 떠올랐었는데, 근데 이런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과 또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의 요구에 삼성물산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삼성물산은 사실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물산이 당황한 게 아니라 삼성그룹이 당황을 한 거죠. 그렇죠. 지배구조가 이런 식으로 착착 재편이 돼야 되는데. 예, 그동안 이제 지난해 말에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제일모직을 상장시키고 그에 앞서서 삼성 SDS,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옛날에 이제 20년 전에 헐값으로 산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게 이번에 상장이 되면서 수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본이득을 이제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논란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착착착착 다소의 이제 좀
우리는 있었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을 한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삼성이 좀 안이했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엘리엇이 발표하기 전에 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 쪽에서 이번 합병이 문제가 있다는 소위 경고의 소리들이 막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삼성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안이한 태도를 보였어요. 뭐 별거 아니다. 네? 예. 뭐 충분히 우리가 뭐 그냥 뚫고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아까 엘리엇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네덜란드 연기국 같은 장기 투자자들도 지금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지금 삼성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광원의 기류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곽 기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걸로 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그것까지는? 네. 제가 이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일제한테 삼성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런 엘리엇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하고 공동으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네. 문제의식은 같거든요. 그렇네요. 이번 합병 문제가 주주 가치에 반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과 대화를 삼성이 하면서 예.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엘리엇이 아무리 공세를 편다 하더라도 주총에서 이제 주총에서나 향후 어떤 알겠습니다. 삼성이 취하는 행보에 이런 예. 투자자들의 어떤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곽 기자님 예를 제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연금이 지금 일대주주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네. 단지 주가와 향후에 주식매수 청구권 합병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이제 회사가 사주는 건데 네.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지금 최대 주주이자 어떤 국민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주 가치에 논란이 벌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도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런 제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하트 외웠어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잠시 후 4부에서 경제 주치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타이어에 문제가 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엔페라는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드려요. 엔페라 신명품 보증제 명품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넥센 타이어 엔페라. 12월까지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경제주치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그냥 상담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예, 상담을 해오신 분의 이야기를 김준하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학원을 경영하시는 4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요. 네. 또 맞벌이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경영하시는데 학원의 경우 이제 사업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경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지 어떻게든지 못하는 쓰죠. 네, 예. 그런 교육열로 인해서 현재도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이 1,500만 원이면 월 1,500만 원이요? 네, 월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희 쪽에 이제 상담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고민이 있으신 거죠? 1,500만 원의 매출이 들어오는데? 네, 일단은 뭐 매출이 1,500만 원 정도라고는 하셨는데 예. 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강사들 월급날, 그다음에 월세 내는 날 이럴 때 네. 되면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또 6개월 전부터는 그래서 마이너 통장, 카드론 이런 것 대출 받고 예. 또 이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이제 은행의 대출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먼저 내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요. 아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은행 대출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 요즘 대출은 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잘 되잖아요. 아니면은 직장인이거나? 네, 직장인이거나.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소득의 뭐 전체를 다 예.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고 네. 대략 한 60% 정도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예, 그런 그러다 일이 보니까 있군요. 예. 은행 대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도 사실 매출은 굉장히 큰데 오히려 배우자분 월급으로 학원에 이제 경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요? 예, 그걸로 이제 지금까지 신용대출로만 한 7천 정도 예, 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학원을 뭐 이 정도면 학원을 문을 닫아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원생들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당장 뭐 폐업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죠. 아, 근데 딜레마일 것 같아요. 원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지를 하면 더 잘 될 것도 같고, 네. 근데 당장은 대출금과 뭐 이자 갚느라고 빚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예, 사실 뭐 요즘 보면 자영업하시는 네.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외형만 이렇게 유지될 뿐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4위예요. 4위 전체 취업자의 한 27%. 게다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회사에서 네. 조기 퇴직하고 이제 나오시거나. 정년도 짧고 네. 그다음에 대량 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는 그렇죠. 사실 어쩌다 보니까 이거 창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진 경우가 상당수가 있으시거든요. 팀장님은 거의 늘 이제 상담 업무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꽤 있으세요? 예, 요즘 뭐 사실 이런 분들의 상담은 꾸준히 오고 있어요. 저희 상담하는데 한 30% 정도는 자영업 하시는 상담 분인데 네. 요즘 좀 줄었어요. 왜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요. 이제 상담을 하려면 일부 상담료도 내셔야 되고 하는데 이제 뭐 상담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할 네. 정신이 없는 거죠. 예. 그 정도 여력도 그렇죠. 없는. 예. 또 한 가지는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채무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훨씬 많이 늘어서 채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재무 상담이 채무 상담이 되는 그런 예,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가 시간 문제지 금리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예, 사실 뭐 가계부채 지금 1,100조 넘어갔다 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취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특성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신용 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네. 상황이고 또 통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이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가게에 쓰기도 하고 사업자금 예. 대출을 쓰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소득 증가율은 직장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건 뭐 조사가 되고 있고 또 한면은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이자가 높다.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권의 2배 이상은 되잖아요. 예, 보통 뭐 은행의 담보대출보다 예. 뭐 신용대출이 한 조금 2배 높고, 가까이 정도 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가면 사실 뭐 은행의 대출에 비해서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네. 뭐 20% 후반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이제 여기서 대출을 받으면 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이 원리금 상환하다 보면 뭐 저축도 못하고 네. 또 이자만 갚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원금은 네. 그대로 쌓여 있고 계속 네. 원금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서 상담하신 분도 멀쩡한 학원이고 원생들은 늘고 있고 네. 맞벌이고 아직도 아이는 어리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갈 분은 아닌데 네.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견디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자영업 하시면서 컨설팅을 조금 많이 잘 받으셨어야 되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분이 그냥 1,500만 원 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이 학원도 지금 이제 방학 때라든지 뭐 이런 때는 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학기 중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적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날, 적게 들어오는 때 이런 때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네.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 들어오는 날은 딱 하루 딱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결제일이라는 게 네. 정해져 있지만 원생에 따라서 언제 결제하는 날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돈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또 목돈으로 이렇게 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장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본인이 지금 남아있는 잔고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같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문제인데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요? 일단은 조금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부분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 네. 그다음에 가정, 네. 이 지출 자체가 구분되지 않고 다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나눠서 네. 우리 집에 한 달에 월급으로 나가야 되는 돈은 얼마인지 그걸 정하고 사업장에서 써야 되는 거 정하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월급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500만 원 매출이 내 수입이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내 수입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게 예. 먼저고요. 예. 두 번째는 비상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큰 돈이 반면에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비상금 통장에 돈이 일정하게 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네. 뭐 비상금 통장이기도 하지만 저수지 통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비상금을 여기다 쌓아놓고 여기서 내 월급을 매달 꺼내가는 그러니까 네. 직장인하고 비슷한 형태로 구조를 만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가 하는 네. 게 그렇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는 있으시지만 빚이 많아서 고민인 경우잖아요. 네. 매출 일정치 않고. 네. 이런 경우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어떤 네, 게? 일단은 뭐 이렇게 빚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조금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좀 늘리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불가능해 보여요.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하게 그렇죠. 되면은 예. 더 이상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라면 뭐 미소금융이나 마이크로 크레딧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계형 금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뭐 정말 그거보다 더 많아서 빚을 일부 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예. 이제 개인 회생이나 이런 공적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사업을 유지하시면서도 예, 채무 조정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득이 일정 기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순수익이 얼마고 그 중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는 요 정도이니까 이제 법원에 개인 회생 같은 걸 신청하시면 네. 사업도 유지하시면서 이제 채무도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인 회생 같은 공적 제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소금융이나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 1,500 이러면은 안 되지 않아요? 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제 네. 다른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학원생들 예. 아니
강사들 급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네. 그것의 절반 정도가 매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저신용자에 해당이 되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보증재단이나 뭐 신보나 기보 그다음에 이런 지자체에서 네. 관계형 금융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대출을 예. 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하면은 온갖 커피 종류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카푸치노를 여기서 사기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카푸치노랑 라떼의 차이가 사실 맛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메뉴판에서 카푸치노를 좀 슬그머니 뺐다 이런 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요? 예, 우리나라도 이 카푸치노가 메뉴판에는 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예, 근데 고객이 카푸치노를 달라고 하면 주문은 받는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차별된 맛의 카푸치노가 나오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메뉴판에는 없지만 고객이 예. 카푸치노를 원하면 카푸치노를 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떼로 이제 대체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호주식 커피 중에 이제 플랫 화이트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푸치노 대신 이 플랫 화이트를 대신 이제 그 메뉴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리스트레토 비앙코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있어요. 이게 이제 카푸치노 대용으로 팔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시애틀이나 뉴욕, 네. 샌프란시스코 이런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뭐 카푸치노 찾기 힘들다고 하고 영국 같은 데는 아직 카푸치노 메뉴가 이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카푸치노를 뺐냐 하면 그 미묘한 이 맛의 차이를 내는 바리스타가 그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푸치노의 어떤 생명은 그 우유 거품이랑 에스프레소를 적절히 배합하는 건데, 스타벅스가 이제 그 대형 사이즈의 그 커피를 도입하면서 요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그 바리스타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예 카푸치노를 메뉴판에서 좀 빼고 있다는 건데, 이 어떤 그 고객의 신뢰라든가 또 브랜드 이미지에 좀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매출 감소랑 뭐 영업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제에 요 메뉴판에서 이거를 카푸치노를 없앴다는 건데, 또 일부에서는 요거 가지고 뭐 좀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좀 꼼수요? 예, 어떤 꼼수요? 그러니까 그 카푸치노를 그 맛을 제대로 내서 팔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공개적으로 메뉴에서 없앤 게 아니라 슬쩍 그 메뉴판에서 뺐다고 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카푸치노는 우유 거품이 있는 건 맞는데 계피가루 같은 걸 조금 올려서 차별화시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그걸 걷어내고 나면은 맛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군요. 또 이런 일이.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 해보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두고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좀 구체화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또 IMF 총재는 금리 뭐 지금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그 미국 경제가 그
제대로 된 그 궤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고용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연준이나 미국 정책 당국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이고요. 6월은 뭐 거의 못할 것 같고 9월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고 IMF는 이제 세계 경제 전체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이 좀 금리 인상을 늦춰서 전 세계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그런 걸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그 9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지난주에 나온 그 고용 지표라든가 그 뒤에 움직였던 달러 또 미국 금리 이런 그 두 개의 가격 변수를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가격 변수,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는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또 미국 그 금리가 오르는 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일단 미국이 9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긴 터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한 3년 정도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린다고는 하지만 3년 동안은 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미국에서 풀려나갔던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달러 자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3년 동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이 좀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경제 주체들 특히 이제 가게들이 이제 빚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집을 살 때 빚을 진 사람들 또 생활 자금을 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이자 부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그 연준이 2017년 말 한 향후 3년간 기준 금리를 3.75%까지 올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현재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황이 이 기간 동안 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데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중국 쪽의 수출이 좀 부진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좀 큰 부담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일본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네네. 1%.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막 소비세 인상 여파로 안 좋다 그랬는데 네. 최근에 일본 사람들도 경기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들은 하거든요. 그게 네. 이번에 지표로 좀 확인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1.0% 이제 성장을 했고 그 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그 예. 폭도 되게 컸었는데 지금 뭐 아베노믹스가 이제 뭐 약발을 받았는지 1분기부터는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1분기 성장률이 0.8%였는데 일본이 1.0%,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이제 좋았고, 그러네요. 보통 이제 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성장률이 낮은 게 이제 통상적인 예인데, 한국과 일본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맞는데,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저성장 그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베노믹스로 무장을 했고 엔저라는 환율을 무기로 삼아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내수 이런 게 다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고 또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주요 시장에서 일본 제품한테 좀 밀리는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그 걱정거리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좀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오빠다.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네, 오늘 생생경제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당첨자는요. 8949님 외 한 분입니다. 제작진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